통다 통통. 교씨는 신랑의 신묘한 술법으로 아들을 낳은 후 신랑과 아주 가까워졌다. 아들을 얻은 후 한림의 사랑이 자신에게 기우는 것을 안 교씨는 한림을 더욱 사로잡기 위해 신랑과 의논하고 있었다. 만일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하는 음악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에게 빨리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럼 어디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주게. 그럴까요? 검은고를 아주 잘 타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랑이라고 하는데 검은고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교씨는 가랑에게서 검은고와 노래를 몰래 배우기 시작했다. 교씨는 가랑을 옆방에 숨겨놓고 한림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 검은고와 노래를 배웠다. 교씨는 본래 영리한 데다 잠재적인 음악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검은고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잘하게 되었다. 스승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벌써 한림은 교씨의 검은고 솜씨에 넋을 빼앗긴 상태였다. 언제 이렇게 검은고를 배웠소? 처음에 한림이 놀란 얼굴을 하자 교씨는 예전에 배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림은 점점 교씨가 있는 백자당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그만큼 교씨는 한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요즘에는 아예 백자당에서만 살았다. 사씨 부인이 사는 안채에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날도 한림이 조정으로 나가자 요리상을 차려놓고 가랑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쿤마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흥겹게 노래를 하는데 밖에서 사씨 부인의 하녀가 아뢰었다. 교씨는 황급히 요리상을 치우고 사씨 부인이 있는 화원으로 달려갔다. 부르셨습니까? 교씨는 사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공손히 입을 열었다. 같이 노래하던 여자가 누구요? 사씨 부인은 전에 없이 엄한 소리로 물었다. 친정 사촌입니다. 교씨는 거짓말로 둘러대었다. 여자는 집을 떠나 시집을 가면 시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을 잘 받들며 자녀를 잘 키워야 하오. 그런데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다니. 더구나 우리 집은 일반 백성의 집이 아니고 관직에 있는 집이 아닌가. 그 여자를 곧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게. 여긴 양반의 살림집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고깝게 생각하지 말게. 모두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제가 배우지 못하고 생각이 짧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을 잘 받아주어서 고맙네. 오해 말고 들어주게.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 우리 함께 꽃 구경이나 하세. 사씨 부인은 엄하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씨를 위로하며 같이 꽃 구경을 하였다. 그러나 사씨 부인은 모르고 있었다. 교씨가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하루는 조정에 나갔던 한림이 술에 취하여 백자당 교씨의 처소로 들어왔다. 자, 창밖을 보구려. 푸른 봄밤이요.
꽃향기가 코를 찌르고 달빛은 꽃들을 비추며 놀고 있어. 이런 밤에 음악이 빠지면 안 되지. 검은고를 타보시오. 그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봅시다. 술 취한 한림이 말했다. 다른 날 같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검은고를 탈 교씨가 그날은 딴청을 부렸다. 감기가 들었나 봐요. 몸이 오슬오슬 추워서 검은고를 못하겠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어허, 그게 무슨 말인고? 남편이 시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여자의 도리거늘. 무슨 일이요? 감기가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야. 말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요? 사실은 교씨는 일부러 머뭇거리며 말할 듯 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어서 이야기해 보시오. 실은 제가 심심하여 낮에 노래를 하며 검은고를 탔는데 형님께서 불러서는 요망스럽게 집안을 어지럽히는 노래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만일 또다시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하면 제 혀를 자르고 손목을 끊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씨는 할 수 없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림은 교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씨가 그럴 수가. 겉으론 그렇게 인자한 척하면서 결국 사씨도 다른 여자와 다르지 않군. 내가 백자당만 찾으니까 마침내 질투하기 시작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심한 말을. 한림은 마음을 가다듬고 교씨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그대를 맞아들인 것은 다 사씨 부인 때문이요. 본래 나쁜 여자가 아니요. 분명 아래 것들이 당신을 모함해서 나쁘게 말했기 때문일 거요. 사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물을 그치시오. 교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흐느끼기만 했다. 한림이 본부인을 두둔하는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질투심에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꼭 참았다. 그래야 한림의 동정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옛말에 호랑이 그림에는 뼈를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을 사귐에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교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예쁜 얼굴로 온갖 겸손한 척은 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은근히 본부인을 모함하니 본부인 사씨는 귀가 가려울 수밖에 없었다.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씨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후에도 교씨를 친동생처럼 위해 주었다. 발꿈치를 물려고 기회를 노리는 뱀 같은 교씨의 속셈을 사씨 부인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랴. 유난히 하늘이 맑고 꾀꼬리 소리가 고운 날이었다. 교씨의 하녀 남매가 사씨 부인의 하녀들과 놀다가 갑자기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마님, 큰마님네 춘방이가 그러는데요. 큰마님이 아기를 가진 것 같대요. 그럴 리가 있니? 벌써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는데. 교씨는 속으로 놀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을 했다. 마님, 아니에요. 곧 의원을 불러다 진맥을 해본 다음 한림께 아랜대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그때야 아기를 낳는 부인들도 수두룩하답니다. 춘방이 했다는 말은 곧 사실로 판명되었다. 큰마님이 워낙 선하셔서 신령님이 아기를 갖게 하셨나 봐. 그럼 놀랄 수밖에. 한림께서는 너무 기뻐 아기 이름을 벌써 짓는다지. 집안의 하인과 하녀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교씨가 아기를 가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였다. 한림도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교씨는 불안하였다. 한림의 사랑이 자기에게 기우는가 했더니 다시 본부인에게 넘어가려 하는 판이었다.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사씨 부인 앞에 나가 고운 웃음을 흘렸던 교씨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만약 이러다가 큰 집에서 아들이라도 낳아봐. 나는 완전히 찬밥이 되고 말 거야. 그러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해. 남매를 시켜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약을 먹이는 거야. 그 수밖에 없어. 효씨는 곧 남매를 불러 낙태시킬 약을 준비시켰다. 처음에는 무서워 떨며 그럴 수 없다고 하던 남매였지만 한 움큼의 돈을 주자 시키는 대로 했다. 남매는 아기 지우는 약을 몰래 사씨의 약에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씨는 그런 약만 입에 들어가면 모두 토해내는 바람에 아무것도 삼키지를 못했다. 교씨는 끈질기게 사씨에게 약을 먹이도록 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중에는 남매까지도 마님, 안 되겠어요. 큰마님은 천지신명이 도우나 봐요. 그동안 약을 타놓은 게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약을 먹지 못하고 토해버렸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는 약 먹을 시기도 지났는걸요? 그리고 큰마님 하녀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제가 부엌에 갈 때마다 감시하는 눈치예요. 하고 말할 정도였다. 마침내 사씨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골격이 크고 기상이 씩씩한 것이 교씨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교씨의 아들도 훌륭한 편이었으나 사씨 부인의 아들에 비하면 약해 보였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나였다. 유인아. 한림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어둔 이름이었다. 이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다. 자랄수록 영리하고 씩씩해서 점점 교씨의 아들 장주와 비교되었다. 장주는 클수록 약해져서 늘 골골거렸다. 한림은 밖에서 들어오다가 두 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 아우인 이나를 먼저 안아볼 정도로 이나를 사랑하였다. 너는 커서 우리 가문을 빛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한림은 장주에게는 하지 않던 이런 말도 하였다. 이나를 귀하게 여기니 그 어머니인 사씨도 귀할 수밖에 없었다. 한림은 백자당 교씨에게로 가는 걸음이 더욱 뜸해졌다. 교씨 부인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었지만 바쁘다며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장주의 유모가 교씨를 찾아와 말했다. 한림께서 두 도련님이 노는 것을 보시더니 이나 도련님만 안아주고 장주 도련님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았어요. 이나 도련님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교씨는 눈물을 흘리며 유모에게 말했다. 그럴 테지. 우리 장주는 나를 닮아 부족하고 이나는 형님을 닮아 잘났으니. 그동안 아들이 없어 나를 이뻐하고 장주를 귀여워했지. 이제는 더 잘난 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본부인이 낳은 잘난 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어찌 될꼬. 한림께서도 요 사이엔 아주 발길을 끊으셨어. 교씨의 신세 한탄은 끝이 없었다. 교씨는 뱀 같은 여자였다. 그동안 지내두었던 점쟁이 심랑을 불러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한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을 청하였다.
심랑은 그동안 많은 선물을 받고 어느새 교씨의 신복이 되어 있었다. 그는 교씨에게 못된 깨를 가르치는 또 다른 뱀이었다. 흔들리는 유한림. 유한림에게는 석중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그가 편지를 보내왔다. 한림, 잘 있는가? 자네를 도와 집안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한다기에 이렇게 두서없이 편지를 쓰네. 집안일은 물론이고 글씨도 잘 쓰니 여러 가지로 쓸모있는 사람이 될 걸세. 소주 사람으로 이름은 동청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아는 것이 많아 자네 마음에 꼭 들 거라고 믿네. 곧 그 사람이 내 추천장을 가지고 갈 터이니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집사로 쓰게나.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동청이란 사람은 본래 양반인 사대부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일찍 부모를 여인 데다 행동이 바르지 못해 나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자랐다. 그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즐기고 여자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 집안은 점점 기울어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 헤매며 밥을 얻어먹는 식객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 재주는 있어서 말 잘하고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부잣집 주인들도 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손버릇이 나쁘고 여자 방을 기웃거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쫓겨나기가 일쑤였다. 그리하여 이 집 저 집 굴러다니다 석중랑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석중랑은 이번에 나라의 명을 받아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청을 유한림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석중랑이라고 동청이 막대 먹은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마는 떠나는 마당에 남을 헐뜯기도 그렇고 해서 좋은 말만 했던 것이다. 유한림은 동청을 집으로 오게 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았는데 일을 여간 잘하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한림의 비위도 잘 맞추었기 때문에 한림은 동청이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동청을 완전히 믿어버렸다. 한림은 순진한 사람이었다. 닳고 다른 동청이 재빠르게 일을 척척 해내는 데다 아첨까지 하니 순진한 한림은 동청을 완전히 믿게 되어 동청의 의견대로 따를 때가 많았다. 그런 한림을 보고 사씨 부인이 한림에게 귀뜸을 하였다. 제가 들으니 동청이라는 자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하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집에서도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켰다 합니다. 그러니 큰일을 당하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하는 말을 어찌다 믿겠소. 믿을 만한 친구가 추천해온 사람이니 좀 더 두고 보기로 합시다. 좋지 못한 사람과 지내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물드는 법입니다. 그러니 빨리 내보내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셔야 합니다. 동청처럼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까지 더러워질까 걱정입니다. 고맙소. 집안일을 걱정하는 부인의 마음을 나라고 어찌 모르겠소. 세상 사람들은 본래 다른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법이요. 동청이 나쁜 사람이란 말은 헛소문일지도 모르니 좀 더 두고 봅시다. 한림은 사씨의 말을 자르듯이 말했다. 사씨는 남편의 태도가 섭섭하고 못마땅하였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고집을 부리다가도 슬그머니 부인의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었다. 사씨는 그런 한림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한림의 마음이 달라졌을까?
그것은 작은 부인인 교씨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교씨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씨 부인을 헐뜯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한림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교씨의 계산은 치밀했다. 사씨 부인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극약 같은 나쁜 말을 슬쩍 끼워 넣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사씨 부인을 보는 한림의 눈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사씨 부인 역시 전혀 몰랐다. 교씨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청은 참으로 영리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다. 사씨 부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한림은 그런 동청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리고 사씨 부인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작은 부인인 교씨는 계속해서 사씨 부인을 헐뜯었다. 그러나 아직은 한림에게 총명함이 남아있었다. 교씨가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했지만 집안에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웃어 넘기곤 했다. 질투심이 강한 교씨는 마침내 모함의 강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교씨는 점쟁이인 신랑을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였다. 여보게 신랑, 지금까지는 서서히 불을 떼었지만 이제 좀 더 센 불을 떼어야겠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교씨가 돈을 슬쩍 쥐어주면서 이렇게 은근히 말하자. 신랑의 눈빛은 단번에 번들거렸다. 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랑은 음흉하게 웃으며 이리저리 하라고 귓속말로 일렀다. 교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법일 듯하니 어서 빨리 시작해주게. 교씨는 또다시 신랑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신랑은 곧 요망스러운 물건들을 사들이더니 사방 여기저기에 묻었다. 그리고는 교씨의 신복인 하녀 남매를 불러 뭐라고 은밀하게 일렀다. 그리고는 교씨의 신복인 하녀 남매를 불러 뭐라고 은밀하게 일렀다. 이 일은 집안의 어느 누구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교씨와 신랑 그리고 남매 이 세 사람뿐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햇살이 화창한 좋은 날이었다. 한림은 며칠 동안 조정에서 숙직을 하고 여러 날 만에 집에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한림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인이 달려와 말하였다. 그 하인만이 아니라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마저 있었다. 온 집안이 근심에 눌려 있는 게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하여라. 장주 도련님이 장주라면 교씨가 낳은 아들이다. 한림은 불이 나게 교씨의 처소인 백자당으로 달려갔다. 교씨는 한림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장주가 갑작스럽게 헛소리를 하고 괴로워합니다. 심상치 않아요. 의원에게 빨리 보일 일이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의원에게 보였더니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집안에서 우리 장주가 죽기를 귀신에게 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한림은 놀라며 장주를 보았다. 정말 교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헛소리를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는지 자주 목을 만지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한림은 의원을 불러다가 약을 지어 먹였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었다. 교씨는 낙담한 한림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며 흐느껴 울기만 했다. 교씨의 이런 교활함으로 한림의 총명함은 점점 사그라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거기다가 교씨는 어느새 집사인 동청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교활한 교씨와 동청. 두 사람은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서로 흉허물 없이 지내고 있었다. 동청은 영리하기가 뱀 같은 사내였다. 동청은 교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교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동청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주 만났다. 아니, 날마다 만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교씨의 처소를 감싸고 있는 담을 넘으면 화원이었다. 화원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는 교씨가 관리하고 있었다. 한림이 사씨 부인과 자는 날이면 교씨는 동청을 자기 처소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끝없이 사씨 부인을 없앨 계략을 꾸몄다. 이제 동청과 교씨는 부부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사씨 부인을 없앤 다음 한림까지 없애서 둘이 잘 살아보자는 마음인 것이었다. 그러니 동청이 교씨 부인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게 당연했다. 한림이 사씨 부인의 처소인 내당에서 자는 날이면 동청이 백자당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동청은 물론이고 교씨도 쫓겨날 게 뻔하다. 그걸 모를 두 사람이 아니었다. 자연 동청의 백자당 출입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처럼 다닌다 해도 교씨의 하녀인 남매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남매는 이미 교씨에게 완전히 매수된 상태였다. 의원이 꼬박 붙어있다시피 했지만 장주의 병은 거의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교씨는 날마다 울부짖으며 우리 장주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한림으로서도 애가 타는 일이었다. 허나 그것이 교씨의 음모인 줄 모르는 한림은 진심으로 애가 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매가 부엌에서 청소를 하다가 비명을 질렀다. 때마침 한림은 백자당에 와 있었다. 남매의 비명이 컸기 때문에 한림이 직접 남매를 불러들였다. 웬 소란이냐? 더구나 지금 장주의 병으로 근심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냐? 부엌을 청소하다 보니 이상한 게 있어서요. 남매는 한림의 눈치를 살피며 아뢰었다. 이상한 것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당장 이리 가져오너라. 남매가 쩔쩔매며 가져온 주머니 안에서 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흙으로 만든 어머니와 아들의 형상이었다. 어린 아들의 목은 끈으로 친친 묶여 있었다. 그머니나 우리 모자를 방자한 게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니 우리 장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감기나 몸살이 아니라고. 교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괴상한 물건에는 저주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를 본 순간 한림은 정신이 아찔했다. 낯익은 글씨였다. 이럴 수가. 이건 사씨의 글씨가 아닌가.
한림은 현기증이 이는 것을 느꼈다. 동청이 사씨 부인의 글씨를 흉내내어 썼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한림은 기가 막혔다. 저는 16살에 이 댁으로 들어와 아무에게도 원수진 일이 없사온데 누가 우리 모자를 이리도 못 살게 하는 걸까요?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교씨가 계속 울부짖자 한림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다. 아니야, 사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 글씨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한림께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교씨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 누르며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다. 한림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참으로 간악한 일이긴 하지만 감히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누구를 의심하겠소. 남매는 이 요망한 것을 당장 태워 없애고 입을 다물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 말이 새어나간다면 능지처차 말이라. 한림은 자기 눈앞에서 그것을 태우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야 백자당을 떠났다. 한림이 백자당을 떠나자 남매가 은밀하게 말했다. 마님,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내당 마님이 의심스럽다고 슬쩍 말을 흘리지 그러셨어요. 한림께서도 그 글씨를 여러 번 눈여겨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던데요? 아니다.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한림의 의심만 불러일으켜야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체하는 법이야. 한림의 마음에 이미 의심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다음엔 비가 오게 해야지. 너도 수고했다. 교씨는 준비해 두었던 폐물을 남매의 손에 쥐어주었다. 남매의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질 줄 몰랐다. 한편 백자당을 나선 한림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어. 교씨가 사씨 부인을 질투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사씨 부인이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신이 있다고 교씨를 불러들인 게 누구인가. 겉으로만 거룩한 척, 너그러운 척하며 속으로는 그런 흉계를 꾸미다니. 정말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씨 부인을 보는 눈이 어찌 고우랴. 한림은 더 두고 볼 작정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 같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였다. 사씨 부인의 친정인 사급사 댁에서 정가를 보내왔다. 친정어머니가 병이 깊어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사씨 부인은 몹시 놀라 한림에게 말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매우 위독해졌다 합니다. 지금 뵙지 못하면 영영 뵙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한림께서 부디 허락하셔서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서 가보시오. 장모님의 환우가 위중하시니 어찌 지체할 수 있겠소. 어서 속히 가서 뵙도록 하시오. 나도 시간 나는 대로 가겠소. 사씨 부인은 교씨를 불러 친정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집안일을 부탁하였다. 교씨는 사씨 부인의 친정 어머니를 걱정하며 집안일을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했다. 사씨 부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날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신성 땅으로 떠났다. 사씨 부인의 친정 어머니는 위독한 중에도 그리운 딸과 외손자를 만나 크게 기뻐하였다.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차리셔야지요.
사씨 부인은 어머니의 야윈 손을 만지며 말했다. 모녀는 할 말이 많았다. 얼마 만에 만나는 어머니이며 딸인가. 사씨의 친정 어머니는 기쁨에 넘쳐 이야기를 잘 하다가도 며칠씩 정신을 못 차렸다. 잠깐 보고 가리라던 사씨의 친정 나들이는 자꾸 길어지고 있었다. 한림도 몇 번이나 병문안을 다녀가며 집안일은 걱정 말라고 부인을 안심시켰다. 이 무렵 산동 하남 지방에는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하였다.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거지가 되기도 하고 도적대가 되기도 하니 나라에서는 그들 때문에 큰 걱정이었다. 황제는 덕망 있는 신하 3사람을 뽑아서 삼도의 형편을 살피고 오도록 하였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즉각 3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유한림도 뽑히게 되었다. 한림은 바쁘게 집을 떠났다.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사씨 부인에게는 미처 알릴 틈도 없었다. 한림이 집을 떠나 산동으로 사찰을 나간 후 교씨는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치며 다녔다. 교만하고 방자하기는 하늘 무서운 줄 몰랐으며 동청과도 거리낌 없이 만나 부부처럼 굴었다. 이제 한림도 멀리 갔고 사씨도 친정으로 갔으니 마음 놓고 작전을 짭시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씨를 없앨 수 있을지 머리를 짜보자고요. 나에게 좋은 묘안이 있어. 그대로 하면 사씨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요. 동청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았다. 교씨는 동청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더니 참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물었다. 내 말이라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맹진이란 친구가 있어. 그 사람은 재주가 많고 눈치가 빠르니 분명히 우리의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 일을 하려면 먼저 사씨가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을 손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이요. 그 일이라면 염려 놓으셔요. 사씨의 종 설매는 남매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애만 구워 삶으면 사씨의 폐물 하나쯤이야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교씨는 자신 있게 말하고 곧 남매를 불렀다. 교씨는 자신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인 남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설매를 우리 편으로 만들라며 설매 몫의 폐물까지 많이 내놓았다. 남매도 어느새 교씨를 닮아 요녀가 되어가고 있었다. 동생 설매를 은밀히 불러 폐물로 마음을 흐려 놓은 다음 사씨 부인의 폐물 하나만 훔쳐오라고 일렀다. 설매는 꺼림칙해 하면서도 많은 폐물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언니, 마님의 폐물을 넣은 함이야 방 안에 있지만 열쇠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물건을 뭐에 쓰시려고요? 어디다 쓸 건지 묻지 말어. 그리고 나중에라도 입으려면 너도 나도 그리고 백자당 우리 마님도 목숨 보존하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을 뻥끗해선 안 돼. 그리고 이거 열쇠꾸러미야. 이것저것으로 열어보면 맞는 게 있을 거야. 남매는 교씨에게서 받은 열쇠꾸러미를 동생에게 건네주면서 다시 일렀다. 아무 폐물이나 가져오지 말고 한림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걸 꺼내오라고. 알았어요, 언니. 설매는 곧 열쇠를 숨겨가지고 사씨 부인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물 중에서 옷가락지 한 쌍을 훔쳐내고는 폐물함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재빨리 교씨의 처소로 달려갔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완전 범죄였다. 이건 유씨 댁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옷가락지로 유상공께서 사씨 부인에게 직접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림께서도 잘 아시는 물건이옵니다. 큰마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교씨는 매우 기뻐하며 설매에게 큰 상을 내렸다. 교씨는 동청을 불러 옷가락지를 보이며 이제 일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축배를 들었다. 동청과 함께 일을 꾸미려 할 즈음 사씨 부인을 친정으로 모시고 갔던 하인이 신성 땅에서 달려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마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마님께서 모든 일을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손수 장사를 치른 후에 돌아오신다며 백자당 마님께 집안일을 잘 돌보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씨는 자기 친정 어머니라도 돌아가신 듯 슬퍼하며 남매를 신성 땅으로 보내 사씨 부인을 위로하고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청을 독촉하여 빨리 일을 추진하라고 성화를 부렸다. 사씨 부인은 교씨가 너무 슬퍼한다는 남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을 모함하는 일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